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올해 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첫째 아이를 낳은 엄마의 평균 연령도 31.4세로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인 4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사회도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원인으로는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첫손에 꼽히는데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양시가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지역 아이들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지난달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지역사회의 열악한 보육 현실을 짚어보고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강용재 상임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진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보육팀 김미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고맙습니다. 먼저 최진숙 교수님. 네. 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광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출산율 하락,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인구가 감소하고 더군다나 출생률이 감소한다는 게 광양시의 문제만 아닐 거예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생아 수가 1.17명. 그런데 광양은 살짝 위인 1.2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출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국가적 손실, 즉 노동력 감소라든지 그다음 국가 경쟁력의 손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정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2009년도에서부터 양육수단 지원에서부터 최근에 그 15년 이후에 지금 정책이 발표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양육수당을 지금 준다라고 하지만 이런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출생아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이 광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환경이 갈수록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김일환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가요? 네네. 광양시의 그 영유아 양육과 보육 실태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어느 도시나 지금 보육 양육 실태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의 그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한 11,000여 명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영아가 5,000명, 3, 5세 놀이과정이라 그러는데 3, 5세 아이들이 지금 한 6,000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아이들 보육 양육 실태를 좀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60%, 그다음에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15%, 그다음에 가정 양육 아동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지역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저희 광양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도 있고 또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어린이집의 어떤 이용률이 좀 높고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원거리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 양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전 계층, 전 연령 이렇게 이제 무상 보육이 실시가 되고 있고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보육료라든지 유아학비 이게 지원이 되고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였을 경우 지금 그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 현실을 이 체감을 많이 하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 그 민간이나 유치원을 사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39,000원에서 69,000원에 또 추가 보육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또 이렇게 입학금이라든지 또 현장 학습비, 체험 학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2014년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중산층
그 가정의 육아 어떤 그 지출비가 3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보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체감하는 양육,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광양시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학부모가 느끼고 있는 육아 지출비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 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강윤재 이사님, 지금 어린이 보육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육재단에서 바라본 그 광양시의 그 양육 실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에서 그동안의 그 행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잘 추진을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지금 그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피부에와 닿지 않는다라고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국내 그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 시군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383곳의 지자체가 주거 인구 한 명도 없는 곳이 30년 안에 온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인구의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현상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양시에서 이번에 그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한 것들은 굉장히 참 성부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가 그 유지되려면 결국은 자원인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주소 갖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간 내에 물로 말하자면 드럼통에 한 통의 물이 고여 있다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그 밖에서 이렇게 논아서 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수 순천의 실태만 보더라도 여수에 있는 물을 광양에서 한 바가지 퍼왔다랄지 광양에서 있는 물을 순천으로 한 바가지 퍼왔다면 그 안에 있는 물이 그대로 새로 생기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광양시를 보면 2013년부터 금년까지를 봤을 때 매년 200명씩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2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 이걸 봤을 때 30년 후에 광양지자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고 취지가 좋아서 어쨌든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어린이 그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 책임이고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출산을 하는 부모나 그 가정의 문제로 더 갖고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국가 책임제랄지 국가 의무제로 가서 보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게 되도록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지금 출발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이 어린이 보육재단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광양의 어린이들이 살기가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죠. 네, 그 어린이 보육재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고요. 김일환 팀장님, 네. 그 영유아 보육에 따른 지역 내 보육 교직원이나 관련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어떤가요? 이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측면과 두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 광양시의 그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76%입니다. 그러면 한 24%가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아까 이렇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200명 이상의 영유아가 줄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휴지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작년만 해도 저희 지역에는 9개 어린이집에 한 200명 이상의 정원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정원 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지금 이제
이제 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여건은 나은 상황이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육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당 이제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다 맞춰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3년에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에 정부가 3, 5세 과정에 대해서 22만 원을 계속 지금 고수를 하고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뻔한데 이거 지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맞춤형 보육이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맞춤형 보육을 실시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직장을 갖지 않은 부모님은 아이들을 9시부터 3시까지만 맡기면서 또 이제 보육료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이제 요새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직장을 갖지 않아도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3시가 되면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종일반식으로 이렇게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 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니까 이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봐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금 제일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육료 수입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어떤 인건비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정부에서 일부 뭐 이렇게 수당도 주고 저희 시에서도 뭐 이렇게 근무 복리후생비나 또 명절 휴가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주 소액이고요. 정말 기본적인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특히 언론에서 뭐 아동 학대나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면 본인들을 잠재적 이렇게 범죄 접수로 보기 때문에 CCTV를 많이 이렇게 이제 보자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열악하고 또 어떤 보육의 시간도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아침하고 저녁에 당번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근무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정말 화장실 가기도 정말 힘들고 점심 먹을 때도 아이들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김미란 팀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보육 현장에 있었고 지금 또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처우 개선. 실은 이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웃기 위해서는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성인들, 즉 교사나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웃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죠. 그래서 먼저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데 환경적인 처우 개선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CCTV 다 어린이집에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 해결 정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시하자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은 교사가 아동 학대를 일어나는 순간 그런 것들을 보면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이제 표출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가 이제 방과 후 교사가 들어온다든지 교사 휴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사업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좀 기대를 좀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처우 개선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장이 개선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의식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도 우선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임신, 출산, 이제 육아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양육과 보육이 사회의 공동 역할과 책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인디안 속담을 참 많이 예로 들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주민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듯이 실은 한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데 왜 지자체가 저러지? 왜 국가가 저러지?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협조하기 위해서는 실은 부모 아까 의식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모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의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런 부분들도 실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그런데 다시 아이를 키우고 나서 가려면 또 경력 단절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양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영유아 양육과 보육 문제에 대한 광양시의 고민이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린이 보육재단 어떻게 해서 설립하게 된 건가요? 그 설립 초기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뭐 시정 사업으로 이렇게 정부 사업이나 시 정책 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 이런 그 어린이 그 보육에 대한 그 지원을 하는 데는 행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 민간과 민관이 이렇게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그 보육 문제를 정말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취지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면은 시에서 지금까지 그 예산을 보면 약 한 470억 정도가 이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시에서 한 것들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려고 한다면 어떤 그 경영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저축해서 최대한 돈을 써라. 쓰되 돈을 벌게 해준 그 지역에다가 써라. 쓰되 사람에게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피고야 닿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광양 지역에는 많은 기업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한 60%가 노동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급 인력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출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기업이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행정은 그걸 나서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이 나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이 지속적으로 충당이 됐을 때 아주 계획적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 보육재단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재단 이제 뭐 행재정적인 지원은 뭐 시나 지역사회 또 이제 관계자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겠지만은 일단 우리 재단에서는 유아들, 영유아들 그리고 교사, 부모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계획하고 그 내용을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해서 한류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이 우리 재단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녹여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평가가 다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어린이 보육재단이 만들어진 과정까지는 상당히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네. 일단 어린이 보육재단이 하는 일들은 좀 어떤 일들이고 또 그동안 어떻게 저기 설립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어린이 보육재단은 말 그대로 부모가 불편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희가 어떤 그 현장의 촘촘한 사각지역 정부나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각 어떤 서비스 지역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보육재단은 저희가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2014년 8월에 그때 그 보육재단을 설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어린이집 연합회나 여러 가지 지금 의견 수렴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정말 이건 필요하다.
갈수록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영유아가 감소가 되니까 이거는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이제 의회 또 설립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 이렇게 이제 의회 조례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2015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지금 광양시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2016년 작년에 이제 저희가 조례를 조금 이렇게 또 보완하는 작업을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거쳐서 작년 10월 20일에 이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우리 그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조례가 지금 작년 11월 14일에 이제 제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또 그 재단 출범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금년 7월 3일 날 공식적인 출범을 했는데요. 시작에서 보면 만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지금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어렵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광양시에 이미 백운장학회나 광양시 사랑나는 복지재단 이런 또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단에 주는 영향 또 독자적인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문점,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재단을 정식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어린이 보육재단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사님이 봤을 때 그 재단 설립에 가장 또 최일선에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설립하는데? 그 설립하는데 어려운 점들은 전국 최초다 보니까 시민들의 공감대랄지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동안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그 재단들을 설립하는 걸 보면 보통 교육재단이랄지 아니면은 문화재단이랄지 시설운영재단이랄지 이런 것들은 흔쾌히 사람들이 피부에와 닿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사업도 명확하고 그래서 좀 쉽게 시민들에게 그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 어린이 보육재단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생소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를 아직도 지금 완전히 합의된 것들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이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재단이. 이 재단에서 기금을 이제 후원금이나 모금을 해서 일정 부분의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내년 또 사업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그 시민들이랄지 우리 지역의 그 구성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좀 일단은 필요한 것인갑다 해서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기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그 기반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돈만 가지고 반드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안 된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한 도시를 만들 건가를 재단에서는 싱크탱크가 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토론해서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이가 행복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일들로 접근해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로 또 홍보하고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 보육재단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했으니까 지금부터 시민들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다라면은 이 부분들의 재단은 정말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재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팀장님. 그 어린이 보육재단이 비영리 재단법인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앞으로 운영이 원활히 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까 이제 우려하신 대로 재단의 운영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광양시에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이제 시에서 매년 5억 원씩을 출연할 계획이고요. 요즘은 뭐 기금을 조성을 해도 이자가 워낙 지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기본 재산 2억 원을 제외를 하고는 전부 사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 또 개인 소액기부들 모든 것들은 사업비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금은 좀 들어옵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좀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또 운영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7월 3일 공식 출범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금 됐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후원된 금액은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을 제외하고 34건에 한 4억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후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한 달 보름 만에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보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2014년부터 이렇게 이제 출범 전까지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정 기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한 3억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출범 이후에 지금 17건에 1억 7천여만 원의 어떤 후원금이 이제 저희가 접수가 돼서 정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보육에 뜻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원이 있어야지 저희가 어떤 촘촘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CMS 또 서비스 이용 계좌를 개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모집이 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그런 그 비영리 법인들은 모금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자발적 후원금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인데요. 이제 우리 그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또 재단과 또 저희 또 관계되는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니까 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어린이 보육재단이 전국 처음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기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어린이 보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원활히 추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은 성인에게 투자하는 비용 대비 영유아에게 투자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보육재단 설립은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은 같은 저희가 이제 그 뭐 미국의 플라우덴 보고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투자했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하는 연구들도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육아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이제 광양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교사나 부모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은 이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육아정책지원센터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이런 그 센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유가 영유아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아이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서부터 이제 이 재단과 같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나름 유아교육 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고 지켜보고 싶고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기대가 큰데 이사님, 아까 이사님이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육재단이 이렇게 앞으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선 그 이제 우리가 지금 9월경에나 이제 10월경에 이제 아고라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과 의견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당장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걸 시행하겠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 아이 양육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서 필요한 부분들, 피부에 닿는 부분들을 우선 의견을 좀 듣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인 그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그런 현장에 바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행태 갖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에서 빠지고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재단에서는 이제 촘촘히 챙겨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잘 그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틀을 벗어나서 정말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그 보육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좀 그 이제 아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동의 보호자, 이제 공동의 보육 문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일들을 재단에서 먼저 나서서 그 제도해내고 또 그 홍보해내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그 어린이 보육재단 이사로도 좀 참여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 재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제 돌봄 어린이집,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사나 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 이제 대체교사, 지금 대체보육교사, 그러니까 교사 휴가를 갈 수 있는 대체보육교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 아이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들 이미 지금 사업 추진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재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김 팀장님,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양시의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필수겠는데요. 네네.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재단과 지금 행정이 이원화가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그 광양시 보육팀에서 행정과 재단 업무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뭐 홍보력이라든지 또 네트워크망이라든지 또 정보력, 이런 것들이 좀 강점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담 직원이 지금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재단 전담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인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부나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또 정부나 또 시가 하는 것보다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또 어떤 촘촘한 그런 그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이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원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행정과 재단이 정말 이 역할을 좀 구분을 해서 촘촘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그 어린이 보육재단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잘 운영되려면은 구체적인 그 모멘텀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행재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지자체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자녀를 키우는 데 따른 그 양육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그 육아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업에서 이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스템들이 좀 구축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저희 재단이 훨씬 더 나아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세부 방향 설정은 이미 정해졌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걸 재단만 혼자 또 가져갈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 사회와 기관 또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설문을 한다든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또 교사들에게도 설문을 하고 부모에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원장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아교육 전문가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시민의 이야기를 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격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단과 그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과의 의사가 격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또 의식 개선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또는 나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지역사회와 그 관계기관, 그다음에 이제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재단의 장점은 좀 그 틀에 얽매인 어떤 그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직접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자녀 양육,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이나 양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냥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출산을 예상하는 가정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국가가 하든 우리 재단이 하든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출산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고정 어떤 월급제랄지 기본급제가 제공이 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산에 가장 걸림돌이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있어서의 직장의 안정적인 부분들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뭐 비정규직이랄지 뭐 여러 가지 실업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것이 재단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삼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세 정책들을 부자 증세랄지 이제 이런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서 아까 그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서 돈을 많이 내서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아이 출산과 양육 보육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도 최우선 목표를 거기다가 잡아야 하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성장하는 과정까지는 그 아이에게 일종의 기본급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에게도.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그냥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 먹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아이들을 못 낳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혁명적 변화를, 이 개념의 변화를 가지지 않고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고 저출산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은 지자체의 존립 기반은 흔들린다는 거죠. 그 지자체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는 대한민국 이제 옥스퍼드 인구연구소에서 발표했던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부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전혀 심각하게 안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에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고정 개념의 틀을 확 깨주는 역할들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행을 함으로 해서 국가가 이런 정책들 국가가 해서 해야겠다, 정부에서 해야겠다, 이런 또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최진숙 교수님. 네. 부모됨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런데 부모됨을 필수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좀 선발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이제 부모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꿈꾸면서 이 보육재단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김미란 팀장님. 예, 저희 광양시의 최대 역점 사업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 도시 만들기입니다. 광양에서는 부모님들이 일단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용재 이사님. 예. 우리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이사장 황재우 이사장님의 철학처럼 재원을 단순하게 시의 기관에게다가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배분하고 예를 들어 재원을 배분하고 이 정도로 머문다면 안 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시민 사회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정부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부모의 부담을 덜고 양육에 따른 책임성을 키운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 속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에 광양시는 최초라는 수식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최고라는 수식에 방점을 찍어가며 지역에서 엄마와 아동이 진심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MBC 토론 감론을 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